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7회 중동고등학교를 2024년도 2월에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의대 24학번으로 학교 다니고 있는 이강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합격자 발표가 어제 갓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먼저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수시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 작년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3년 총 내신은 1.13입니다. 2등급 4개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는 모두 다 1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내신 때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했고 수능 때는 생명과학원이랑 화학원을 하다가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화학원을 화학2로 바꿔서 수능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대명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을 했을 때는 전교 15등 정도, 그래서 4% 정도로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Q&A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중동고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 기준으로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작년에도 두 친구가 현역으로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두 친구 모두 다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실 대입을 하게 될 때에는 이제 자사고에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을 쓰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마지막 합격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균과 일반 전형이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MBTI는 ESTP입니다. 네. 네. 근데 T가 좀 심해서 네, 고생을 좀 했습니다. 공부할 때. 네, 이거는 제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2개 틀렸고요. 수학, 생명과학 다 맞았고 영어 1등급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2를 저거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이따가 네, 가린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화학2를 정말 제가 인생에서 제일 못 본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오늘 아마 2번, 3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거를 좀 망해서 네,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요거는 모의고사 성적인데 앞에 거는 6월 모의고사 성적이고요. 뒤에 거는 9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저거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틀렸던 것 같고 요 때는 국어 2개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도 사실 고3 때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저희 중동이 이 수시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학교가 아니라 수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정시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중동고등학교의 나름의 특색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받으신 자료 보시면서 이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동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 중 하나는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나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고3 때도 사실 저는 혼자 공부한다기보다는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혹시 나보다 이제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는 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내신 때는 나름대로 저 혼자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해의 폭을 이제 넓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함께 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뭐 사실 제 특이 케이스긴 한데 저희 때는 좀 전교권 친구들 중에서 의대 안 가고 나는 뭐 수학과 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하고 너무 목표가 겹치지 않아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동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십니다. 특히 젊고 좀 열정 넘치고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선생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되게 알아서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세특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글자 수에 맞게 너가 알아서 적어와라 이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저희 중독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 보고서 잘 내고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수행평가 열심히 참여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세특을 많이 잘 써주시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혹시 학교를 다녀와 보신 분은 알 텐데 운동장 옆에 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고3 때 내내 공사하던 곳인데 작년부터 개장을 해서 이제 후배들이 잘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제가 학교 놀러 가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거기서 애들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학교 전망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나름대로 자율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학생들도 주의 깊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직접 3년 동안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사실 느낀 부분이라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수학을 먼저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은 저희 중동의 시험이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험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뭐 수능 시험지도 그렇고 학교 시험지도 그렇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성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쉬운 기본적인 계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보통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처음 부분은 쉽게 1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는 계산 위주 정말 쉬운 개념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지 중반에 접어들 때쯤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요점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동 시험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가 2페이지에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1페이지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쯤에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문제는 준킬러의 구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당연히 어려운 시험지는 충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압박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한 시험지예요. 그래서 이 저 준킬러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계산인데 저희가 만약에 47 곱하기 53이라는 두 자릿수 곱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계산이 암산으로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 학생들 중에 한번 시원하게 퍼포먼스 해주실 분 있나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2491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겠죠. 사실 되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계산을 최대한 덜하고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A 빼기 B랑 A 더하기 B랑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50 빼기 3, 요거는 50 더하기 3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2500에서 9 빼서 2491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이거를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이렇게 푸는 학생하고 이렇게 푸는 학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동의 시험지는 굉장히 시간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못 써서 서술형 쓸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마지막 몇 문제를 버려야 된다든가 이 문제도 못 읽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 거를 이렇게 풀면은 그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은 제가 뒤에다 적어놨는데 계산을 잘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계산을 덜 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계산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계산보다 이 계산이 훨씬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접근을 할 때도 돌아가는 방법과 출제자가 의도한 방법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돌아가는 방법이 계산이 많을 확률이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나는 계산을 잘해 라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 과정을 선택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저희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6점짜리 대놓고 나오는 이제 서술형 없이 그냥 6점짜리 대놓고 나오는 단답형이 있는데 단답형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객관식이면은 그렇게 잘못 풀었을 때 답이 보기에 없다면 돌아갈 여지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 같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그냥 뭐 세 자리 자연수로 써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관식이 나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이라면 사실 부분 점수라도 받아갈 수 있겠지만 그냥 답만 쓰는 문제예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통으로 6점, 5점이 가볍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계산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리할 것을 이렇게 계산했다가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그거는 제가 이 계산을 실수했다라고 피드백을 하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안 해서 틀렸다라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아마 연습을 하면서 풀고 있을 시험지 또는 문제집에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나온 단순 계산 실수처럼 겉보기에는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못 풀었기 때문에 더 과정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시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 기출시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 변화에 나름 직면을 하고 있어서 기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의 기출도 그렇고 충분히 배워갈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이제 또 재업생께서 아마 다른 학교들 기출이나 또 직접 만드신 시험지도 많이 준비를 해주실 테니까 그런 데서 50분을 쓰는 연습을 실제로 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시험지를 피드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를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지의 마지막 두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도 못 읽고 넘겼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앞에서 조금 더 시간을 잘 써볼 걸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50분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50분 안에는 당연하겠지만 검토하는 시간과 OMR 마킹을 하는 시간 그리고 뭐 시험지 전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 그리고 수학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다른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학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50분 실전 연습, 50분을 재고 시험지를 풀어보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입니다. 아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 2등급도 나오고 고3 때 영어를 전 잘 못합니다. 전 잘 못하고 실제로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제 발목을 잡는 과목이었습니다. 어릴 때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온 경험도 없고 지금도 영어가 제 대학 학점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한 실력을 나름대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다 외웠습니다. 그 모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웬만한 문장을 한글 해석을 보고 영어로 뱉을 수 있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그만큼 수학 국어에 써야 될 시간을 조금 이제 세이브해서 그걸 영어에 많이 부족한 영어를 많이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6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험 2주 전에는 시험 범위를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P90%의 사나이는 시험 직전에 끝나요. 그래서 이 시험 전에 계획을 좀 넉넉하게 잡고 적어도 2번 제가 제 이제 시험 범위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암기하는 거에 맞춰서 나름 유동적으로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넉넉하게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좀 제가 했던 공부 중에서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시험 범위 내에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또는 시험 문제에 되게 나올 법하다 싶은 단어들은 그 단어들만 모아서 단어장을 만들고 계속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한글 해석 보고 영어로 영작하는 것 그리고 단어장 만드는 것 둘 다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만약에 뭐 이를테면 첫 번째 지문이 있고 두 번째 지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첫 번째 지문을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내일 자고 일어나서 두 번째 지문을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항상 이 두 번째 지문을 암기하기 전에 첫 번째 지문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 세 번째 지문을 볼 때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야 안 까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장 만드는 것도 단어장 같은 경우 사실 좀 틈틈이 적었는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 또는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근데 그 틈틈이 적으면서 사실 그렇게 그 적기 위해 단어장을 피면서 앞에 것을 보는 효과도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정리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기를 할 때도 항상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전에 것을 한번 보고 들어가요. 좀 덜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암기 과목에서 전 좀 적용이 되는 팁이다. 그런데 저는 영어가 특히 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과목은 사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1학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학년 학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듣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고1, 고2, 고3 중에 학교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었던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가서 집중해서 듣고 1교시여도 안 자고 잘 듣고 한국사 선생님이 아무리 지루해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은 아닌데 저희 때는 이제 한국사 선생님들이 3분이 계셨는데 3분 다 그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시기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뭐 쌤이랑 나름 관계도 좋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수업 시간에 적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시험 2주 전, 3주 전에도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딱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만드실 시점에 수업에서 항상 발포 칠 만한 것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들어놔야지 나중에 좀 고생을 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12반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한 선생님께서 모든 반을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어나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은 4반씩 나눠서 들어가시고 이제 또 고교학점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탐구도 그렇다고 해서 한 선생님이 모든 분반에 다 들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의 학생들 또는 다른 분반의 학생들하고 필기 공유하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나름 되게 수강생이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중에서 뭐 문과반에서는 누구, 여기서는 누구 해가지고 필기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친구들 이제 여력이 된다면 다른 친구들하고 혹시 뭐 너네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식으로 필기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뭐 해석이 갈릴 만한 여지가 있는, 특히 국어 같은 과목은 해석이 갈릴 만한 여지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 과목을 할 때 모든 과목을 백지 테스트라는 공부 방법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요약해서 정리를 먼저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냥 A4 용지 몇 장에다가 시험 범위 전체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한 거를 내가 안 보고 백지에다가 써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반도 못 씁니다. 반도 못 쓰고 당연히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늘게 되는데, 그 반도 못 쓴 부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파란색, 내가 틀렸다라고 할 만한, 뭐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스타일상 말하면서 외우기도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고 혼자 생각하면서 외우기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저는 무조건 쓰면서 외우는 게 가장 잘 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그 지리 파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공기업 위치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 어디에 어떤 한국전력공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세계의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뭐 갈등이 있고 어디엔 어느 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보고, 이제 시험 문제가 당연히 지도에 뭐 예를 들면 A, B, C 나라를 주고 이 각각의 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각각 나라가 네덜란드는 어떻고 뭐 이 기후는 어떻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도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그 백지도를 이제 선생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나씩 챙겨주시는데, 저 때는 챙겨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분신술을 해가지고 그 백지도를 여러 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통합사회 한국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학원을 다닐 수는 있는데요. 저도 학원을 실제로 다니는 게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서 준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스스로 시험 범위 전체를 A4 용지 몇 장에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교과서는 꼭 펼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교과서 사이드 부분에 있는 뭐 한국사라면 사료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국어는 단어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통합사회에서 뭐 지도에서 ABC 나라 이런 것처럼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사 사료는 뭐 어떤 문헌이나 내지는 역사서의 일부분을 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서를 안 보면 사실 못 푸는 수준으로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왜 이거를 알고 있는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목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신 시험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이라는 시험은 1등을 해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 그리고 5등급제가 적용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2등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이 1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말은 과목별로 내가 1등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등급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물론 1등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 1등하고 한 과목 2등급 받는 것보다 둘 다 1등급 문 닫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신경을 쓰려면은 내가 부족한 과목은 좀 더 많이, 아까 제가 영어를 좀 국어 수학 할 시간에 좀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수학 할 시간에 영어를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적어놨는데, 이를테면 내가 중간고사에 굉장히 못 본 과목이 있다 라면 기말고사에는 당연히 그 과목을 악착같이 해서 1등급으로 올려야 될 겁니다. 중간고사 때 내가 못 본 과목이 있다면 잘 본 과목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잘 본 과목은 기말고사 때는 조금 힘을 빼도 될 정도로 중간고사를 잘 봐놓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슬라이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계획하라 라는 것도 예시랑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우리 이제 저한테는 애기들인데 여기한테는 선배,
지금 이제 121기 친구들 시험이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지난주에 끝났는데 이거는 실제 시험 범위랑 시험 일정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목요일에 한국사랑 통합과학, 금요일에 영어, 그리고 뭐 월요일에 국어, 화요일에 수학,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통합사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아까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시험 일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설명을 드렸는데, 체육은 보는데 이제 제 1학년 친구들한테 들어본 결과 다 찍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며칠 전에 보면 되는 정도라고 해서 크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이랑 과학 탐구 실험. 그래서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국사 이렇게 6과목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저 때는 스페인어도 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6과목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요일에 시험 첫날에 한국사랑 통합과학을 보고요. 시험 마지막 날에 통합사회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4일날 한국사와 통합과학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그 전날인 3일 저녁에는 한국사랑 통합과학 둘 다 또한 하필 암기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될 겁니다. 그때는 사실 다른 과목을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 주말, 저는 이 시험 기간이 또 3일 만에 끝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주말이 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 뒤쪽에 있는 과목들, 이 일정표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통합사회, 이 친구들을 미뤄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주말 3일이 풀로 있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이 주말 뒤에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때 끝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때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주말에 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목요일 금요일에 볼 한국사, 통합과학, 영어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한 2주 3주 전쯤에 나올 텐데, 시험 일정표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과목별 일정에 맞게 주말 뒤에 있는 과목들은 조금 더 일찍 끝내놓고 이제 주말 전에 보는 과목들을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흐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2학년 때인데요. 그래서 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입니다. 근데 뭐 요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360명 기준으로 14등까지인가 1등급이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있는 선택 과목들은 조금 더 1등급 인원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만 망했어요. 물리 하나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머지는 뭐 동점자가 좀 많아서 기말고사 때 위태위태한 과목들이 있었지만 중간고사를 제일 못 보내는 압도적으로 이 친구였고요. 얘는 1등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제 100점자가 많았고, 얘는 좀 잘 봤습니다. 이때 아마 객관식을 다 맞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밖에. 근데 그래서 요거를 좀, 이때 생명과학 유전 파트였는데 얘를 잘 보고 얘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기말고사 때 딱 그 2등급 문 여는 정도만 되어도 합쳤을 때 1등급이 나오는 성적이었고요, 얘는. 그리고 얘는 기말고사가 제발 어렵게 나와서 애들 다 망하고 나만 잘 보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얘는 좀 덜하고 얘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의식적으로 했고요. 실제로 시험 범위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옛날 교육과정 기준으로 생태계라는 암기 파트가 나오는데 그 생태계 파트여서 생명과학은 좀 시험시험 했던 것 같고요. 물리는 범위가 어려운 거랑 관계없이 저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기말고사에서는 물리를 다 맞았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딱 2등급 문 열 정도였습니다. 사실 생명과학이 이때 마지막 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었어서 조금 더 시험시험 공부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 시험은 좀 편하게 받고 얘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두 과목 다 합쳐서 1등급이 나왔다. 근데 얘가 배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어 하나 2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2학기 때 다 1등급이 나왔었던 학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간고사 때 특별히 잘 본 과목, 특별히 못 본 과목이 있다면 기말고사 때는 그거를 무조건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신 팁 지나서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된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1학년이잖아요. 1학년들 사실 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위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보고서나 세계부능력 특기사항 관련한 활동들,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생기부를 써주시려고 뭐 수업 자유롭게 발표해봐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험 2주 전쯤에 교과서에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아무거나 그 약간의 연관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거랑 연관지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딱히 없다면 시험 범위 전체 요약이라도 해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발표한 내용 바탕으로 생기부를 써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로가 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에 올라가면서 사실 의대라는 진로를 좀 더 정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1학년 때는 그냥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해보면 되고, 그러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이 피라미드처럼 좀 내가 원하는 진로 그리고 전공과 조금 연관성을 좀 높여가면서 세특을 준비하는 것이, 생기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사회는 1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타겟을. 그러다가 제 친구들 중에서는 갑자기 막 3학년 돌리고 이런 애들도 있기는 했는데, 웬만하면 정해서 쭉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학교가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호모리더스라고 해서 약간 독서 자율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성진로 특강, 이거는 뭐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 또는 뭐 되게 특히 이제 또 중동 졸업생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각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저 때는 사실 제가 1학년 때가 코로나 시기랑 좀 2021년도라서 코로나 시기랑 좀 겹쳐 있을 때라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고, 2학년 때 올라가고 나서는 좀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알만한 사람은 궤도 왔고요. 그리고 축구, 지금 아마 축구 협회에 있을 텐데 한준희 해설위원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진로 특강은 생각보다 그렇게 꽤 유명하신 분들도 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올라가고 나서 의대로 진로를 정하면서 이제 저희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 삼성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외과 선생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거기서 뵀던 분을 또 동문회 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인문학 캠프는 학생들이 좀 화색을 띨 만한 소식인데요. 숙명이랑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했고 저도 2학년 때 둘 다 했었고요. 저 아이가 사실은 저같이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문과 쪽이나 아니면 공대를 지망하는 친구들도 되게 즐겁게 잘 같이 참여했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중동 사서 선생님이랑 숙명 사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독서 해가지고 저 때 같은 경우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주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활동하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 친구도 굉장히 뭐 재미가 있었다기보다는 나름 주제도 되게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고 해가지고 저는 저런 활동들, 특히 1학년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가고 나서는 사실 인문학 캠프 같은 경우는 2학년까지 이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데, 공대 친구들은 사실 좀 덜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문과랑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진로, 적합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저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가서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학급회장, 동아리 부장, 본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 필요 없고요. 그것 나는 좀 나서야 되는 성격이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확실히 여러모로 좋아요. 선생님하고 친해지기도 좀 좋고, 그리고 세특도 아무래도 그거에 맞게 본인의 성실함, 리더십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 생기부는 리더십과 관련된 역량이 좀 많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 친구가 가장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제를 좀 크게 합니다. 축제를 좀 크게 하는데 그래서 동아리 부장이 그때 좀 축제를 준비하면서 할 것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있었던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세특을 써주셨는데 저는 그 세특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 세특 중에 가장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응용통계수학부라는 동아리를 3년 내내 했었고요. 2학년 때는 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아리가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 듣기로는 지금은 이과 동아리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아리 중 하나라고 알고 있고 거의 6, 70명 가까이 작년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미달이 나는 동아리였고요. 1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습만 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학년 때 그렇게 생기부에 들어갈 만한 활동이랄 게 보고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근데 마침 이제 원래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그 해에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을 하셨어가지고 이제 저기 기간제 선생님께서 대신을 하시다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마침 저 2학년 때 복귀를 하시면서 이제 저도 동아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선생님께서도 동아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좀 이것저것 많이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저랑 선생님이랑 그리고 우리 부원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중동의 전통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컨텐츠가 저 학생회장 선거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좀 저는 나름대로 잘 그 방송부랑 연계해서 여론조사하고 이럴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우려가 돼서 저희는 이제 출구조사로 노선을 바꿔서 했었고요. 저 때는 근소하게 이제 두 후보 사이에 근소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거는 좀 표본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제 때는 카드게임 부스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름 확률과 통계를 다루는 동아리이다 보니 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는 세특이 쓸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아리를 나름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냥 부장 자체가 선생님하고 친해지기도 좀 좋고 그래서 세특이 좀 잘 나오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막 앞에 나서고 애들이랑 뭐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에 참여하고 내지는 뭐 선생님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생성형 AI가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목별 세특에서는 그 아이들이 사실 좀 많이 도와줍니다. 저만 해도 이때는 제가 다 혼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과제할 때도 AI도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화물부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저는 노느라 바쁘지만 애들은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것까지 챙기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AI가 대두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과목 세특이 조금 어떻게 보면 특색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는 본인 스스로의 특색이 무조건 묻어나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어머니들 학부모님들께서 수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당연 이 부분은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좀 하면은 본인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데 리더십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맘때 그 교육청에서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수준에 맞게 잘 풀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2학년 거를 풀었는데 막 다 맞고 시간도 남는다 라고 하면은 수능도 한 번쯤 풀어봐도 괜찮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전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맘때쯤 정말 그거에 포커스를 되게 열심히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의고사 풀고 나서 해설지랑 본인의 생각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 선지는 왜 틀리다고 했는지 왜 맞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설지의 의도와
내 생각이 일치했는지를 돌아보는 오답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은 문제집 한두 권 정도 정해가지고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센이나 일품이나 고생이나 뭐든 정말 좋으니까 만약에 학원을 따로 다니는 것 외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문제집 하나 정해가지고 진득하게 풀고 진득하게 오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도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 사실 이제 중동 시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맘때쯤 중동 합격자만 다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되게 홍보 멘트 같은데 저도 실제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를 다녔어요. 영어를 다녔고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때 영어를 그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영어를 2개를 다니다가 두 곳 중에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더 잘 맞는 학원으로 1학년 올라갔을 때 정착을 해서 그 학원 끝까지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도 2개 다니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과도하게 빼시기보다 미적분, 기하, 확통 하시는 것보다 수원 뭐 미적분 1이랑 대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공수 원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름방학을 3주 내지는 3주 미만으로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2학기 것도 지금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 그만큼 겨울방학이 길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공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생각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고 싶은데 사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 이 뭐랄까요 메타인지가 되는 편이어서 다른 것들은 공부에 비해서 재능이 없다라는 결론을 빠르게 내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중3 아니다 고1로 올라갈 때쯤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 중학교 때 막 KMO도 하고 그랬는데 중1 때는 막 KMO 하기 싫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살짝 이제 1차 철든 시기 때 그 중기 올라가면서 KMO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저는 어찌됐든 결론을 내린 거는 다른 것보다는 공부가 그래도 낫겠다. 정확히는 공부에 재능이 있다기보단 다른 것들에 재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한국의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사실은 사춘기 학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부모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내지는 저희는 남고긴 하지만 연애를 한다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안 받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에서 어찌됐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 해봤자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떠들고 그런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물론 공부하는 데 쓴다면 그것도 그거대로 소중한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신에 이제 여가 시간에 내가 즐긴 만큼 효율성을 좀 중요시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1시간 공부할 때 남들이 2시간 공부할 때 1시간 반 열심히 공부해서 1.3배의 템포로 애들을 따라잡고 30분은 쉰다. 이 마인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막 졸음을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래서 중간에 낮잠도 좀 많이 자는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20분 딱 자고 일어나면 되게 머리가 맑아지고 학원 가기 전에 텐션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20분 자고 일어나서 학원 가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왜 써놨냐면 시험을 못 봤을 때 내지는 본인이 약간 공부하다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에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이번 학기에 수학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해봅시다. 다음에 잘 볼 거야 하고 넘어가는 건 물론 스트레스에 안 받긴 하겠지만 안 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볼 거야 라는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음에 어떻게 잘 볼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 50분짜리 시험 피드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에 대한 이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특히 뭐 공부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성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늦게까지 저녁에 핸드폰에서 안 자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싸우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뭐 학원 다니는 거나 학원 옮기는 거 내지는 뭐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게 좀 더 많고, 그걸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공유를 드렸을 때 그걸 이제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믿어주시지 않기보다는 그래도 결과가 별로였더라도 과정이 괜찮으면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과정을 좀 중요시 해주셨던 게 좀 어머니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메타인지랑 집중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 가지 과목을 저는 오래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1시간씩만 하더라도 뭐 수학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물리 1시간 하고 화학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1시간을 풀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좀 약간 한 과목을 오래 하면 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1시간씩만 하더라도 풀집중해서 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는 좁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도 되겠지만, 길게 보면 시험 전체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아예 중학교 때 얘기인데 중2 때인가? 국어를 좀 못 봤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국어 학원이 개강을 좀 늦게 했는데 제가 첫날 아팠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첫날 못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그래도 개강이 늦는데 제가 첫 주에 수업을 날리고 나니까 시작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때 국어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시험 때는 의식적으로 국어 시험을 좀 일찍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이 좀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물리 중간고사 때 말아먹고 기말고사 때 복구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물리가 제가 과탐 3과목 중에 가장 약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는 그 만화통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풀었었습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 그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만 1년 내내 중에 유일하게 안 풀었었어요. 그때가 좀 시험 범위가 양이 좀 적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겠지라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자만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거를 안 푸니까 제가 푼 문제도 양도 실제로 아마 적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그때 시험을 좀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험을 못 봤으면 뭐 학원을 옮겨보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학원보다는 제 스스로한테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학원에 문제가 있다면 옮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더라도 좀 더 좋은 학원이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옮겨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말고사 때는 그 마더텅을 더 열심히 풀었습니다. 2번씩 풀어서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전체의 계획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입니다. 공부는 유비무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수능에서 화학2를 말아먹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해에 그 1학년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뭐 이미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든가 아실 수도 있는데, 이해에 이제 표준 점수가 특히 투 과목이 정말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 친구들이 다 원과목보다 이제 딱 수학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추는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투 과목에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딱 수학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아마 다 맞은 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때 절대 이 사람들 투 과목 어렵게 못 낸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결과 제가 평생 만나본 시험지 중 가장 어려운 시험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에 앞자리가 3이고요. 3 중에서도 낮은 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높은 3이었는데 그 와중에 마킹 실수해서 5점이 더 날라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못 봤는데 30점, 이제 40점 언저리의 그 점수를 가지고도 원과목의 만점이랑 표준 점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 점수가 제가 아마 마킹 실수를 안 했다면 정시로도 서울대 의대가 될 겁니다. 근데 마킹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이 정도면 되겠지 내지는 선생님들께서 이건 어렵게 안 내시겠지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됩니다. 특히 평가원은 더더욱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쉬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좀 불 중에서 저는 굉장히 좀 약한 불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제 시험이 쉽게 됐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중동은 그런 걸로 연막을 치진 않습니다. 보통은 실제로 쉽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시험을 쉽게 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직접 선생님께서 멘션을 해주시는 게 아니면 섣불리 예측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께서 직접 이거 안 나와 라고 말하신 거 아니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비무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서 정시 파이터라는 단어는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다가 덜컥 수시가 붙어버리거나 내지는 덜컥 논술이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든 노선들 다 열어놓고 다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덕분에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좀 전반적으로 공부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그 공부에 입시에 가장 마지막 했던 두 개가 이제 서울대 면접 준비랑 수능이었는데, 수능에서는 그걸 하는 바람에 수능을 말아먹어 앞에까지 다 잘 보다가 마지막 교시에 수능을 망쳤고,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이건 뭐 여담인데 수능을 마킹 실수하기 전에는 그 점수로 서울의대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 말고 면접을 안 갔는데 알고 보니 마킹 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하필 또 제가 그때 2과목을 봐서 서울대 말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울대에서 한 문제 부족하면 연대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저는 제 기억에 전남대까지 내려가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더더욱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학생들이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